충격적인 사건, 온 나라가 범죄자를 두둔하다. 8월 말 BMW 운전자가 잘못된 차선으로 주행하다 자전거를 타던 사람과 충돌한 뒤 싸움으로 번져 사망에 이른 사건이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사건에서 사용된 무기는 BMW 운전자인 악명 높은 조직폭력배 두목의 것이었으나 그가 당황하여 무기를 떨어뜨리면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이를 주워 방어에 나섰다. 아마도 가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드문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된 것일까? 그들 간의 싸움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지금 바로 알아보자. 먼저 좋아요와 채널 팔로우를 잊지 말고 알림을 켜서 가장 화제의 사건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그해 8월 27일 저녁 9시 30분 중국 장쑤성 쿤산시에 사는 공장 노동자 우하이밍은 컨벤션 센터에서 긴 하루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는 젠쉔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 자전거 전용 차선에 멈춰섰고 바로 옆에는 버스가 있었다. 몇 번의 신호만 더 지나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BMW 차량이 우회전을 하며 그를 거의 칠 뻔했다. 우하이밍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BMW 앞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진했다. 그 결과 BMW는 우하이밍의 자전거와 충돌했다. 즉시 BMW의 뒷좌석에서 흰 셔츠를 입은 한 젊은 남자가 내려 상황을 점검했다. 세세히 살펴본 결과 차는 약간의 긁힘만 있었고 큰 문제가 없었으나 흰 셔츠를 입은 남자는 큰 소리로 우하이밍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 BMW 뒷좌석에서 또 다른 젊은 여성이 나와 중재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우하이밍의 자전거를 인도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그때쯤 빨간불이 녹색으로 바뀌며 다른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성도 차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갑자기 흰 셔츠를 입은 남자, 즉 BMW 차주가 우하이밍에게 다시 다가가자 여성이 불안해하며 그 뒤를 따라갔다. 흰 셔츠를 입은 남자는 큰 소리로 우하이밍을 꾸짖었지만 손을 대지는 않았다. 여성은 재빨리 흰 셔츠를 입은 남자를 차로 끌어당겼지만 이때 우하이밍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차로 돌아가는 동안 우하이밍은 자신이 자전거 전용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BMW가 잘못된 차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우하이밍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차로 돌아가려는 찰나 운전자가 갑자기 내려와 우하이밍에게 달려들었다. 흰 셔츠를 입은 남자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도 격분한 운전자의 행동을 막을 수 없었다. 운전자는 스스로를 쿤산의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자처하는 류하이룽이었다. 그는 키가 크거나 몸집이 크진 않았지만 시끄럽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 널리 미움을 받았다. 류하이룽은 손가락질을 하며 우하이밍을 세게 밀친 뒤 발로 차기 시작했다. 긴 하루의 노동으로 지친 우하이밍은 공격을 피하기만 할 수 있었고 류하이룽은 문신으로 덮인 몸과 술 냄새를 풍기며 폭력을 계속했다. 우하이밍이 반격하지 않는 것을 보고 류하이룽은 더 공격적으로 나서며 욕설을 퍼부었다. 흰 셔츠를 입은 남자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격해졌고 BMW에서 나온 여성조차도 류하이룽을 제지하지 못했다. 우하이밍은 주먹을 맞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 류하이룽을 밀어냈고 이 행동이 류하이룽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그 순간 류하이룽은 BMW로 돌아가 약 50cm 길이의 칼을 꺼내왔다. 이것은 우하이밍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려 꼼짝 못하게 했다. 류하이룽은 칼의 뒷면으로 우하이밍의 목을 가격했다. 날카로운 통증에 우하이밍은 정신이 혼미해졌고 계속 피하면서 이 미치광이의 칼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갑자기 강한 충격으로 류하이룽의 칼이 멀리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다. 우하이밍은 이것이 반격할 최선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고 류하이룽도 위험을 감지하고 재빨리 칼을 되찾으려 했다.
두 사람은 칼을 향해 달려갔지만 우하이밍이 한 발 빠르게 칼을 집어들었다. 계속된 공격에 우하이밍은 분노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다. 그는 류 하이룽이 칼을 다시 손에 넣으면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고 재빨리 칼을 잡아 류 하이룽의 복부를 찔렀다. 그런 다음 그를 바닥에 밀치고 몇 번 더 공격하자 류 하이룽은 몸을 돌려 도망쳤다. 우하이밍은 그를 쫓아가 계속 공격했지만 류 하이룽은 멀리 도망가다 길가에 쓰러졌다. 류 하이룽이 멀리 쓰러졌지만 우하이밍은 그가 다시 돌아와 보복할 것을 우려해 BMW로 가서 류 하이룽의 전화를 가져갔다. 사건 현장은 우하이밍의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이를 목격한 동료가 우하이밍이 점점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시점에서 류 하이룽은 보도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었으며 과다출혈로 인해 피부가 창백해지고 복부에는 큰 상처가 있었다. 우하이밍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도로변에 앉아 있었다. 마음을 가라앉힌 후 하이밍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일할 힘이 없을 것 같다며 휴가를 요청한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주변을 통제했고 밤하늘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류 하이룽의 상태는 위독했다. 그는 가슴에 깊은 상처, 팔꿈치에 찰과상, 그리고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다. 의료진이 1시간 넘게 사투를 벌였으나 결국 류 하이룽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 아마 류 하이룽은 자신이 휘두른 칼이 결국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사건 후 우하이밍은 고의 상해 혐의로 잠정 구금되었다. 그러나 사건 현장 CCTV 영상이 곧 온라인에 퍼지며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처음부터 BMW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이 분명했지만 탑승자들은 오만하게 약자를 공격했다.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서 살인자로 낙인 찍힌 자전거 운전자가 기소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일부는 그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일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사실은 우하이밍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갈등을 피하려 했지만 폭력배 두목이 무기를 사용하며 극단적인 반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두 사람의 배경을 알게 된 후 우하이밍의 행동을 지지하고 동정했으며 류 하이룽이 당해도 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류 하이룽은 1982년 간수성 젠위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중퇴했으며 15세에 고향을 떠났다. 2001년 7월 19세의 류 하이룽은 베이징으로 이주해 일자리를 찾았으나 절도죄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6년 석방된 류 하이룽은 쿤산으로 이주해 채권 추심원으로 일했다. 이 시기에 그는 평범한 일꾼에서 단 24세의 류 하이룽 사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2006년 9월 7일 류 하이룽은 쿤산에서 벌어진 싸움으로 5일간 구금되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7년 3월에 류 하이룽은 채권 추심의 스트레스에 지쳐 협박 및 강탈로 전환했으나 다시 9개월간 투옥되었다. 두 번째 출소 후 1년 뒤인 2009년 5월 11일 그는 재산 손괴 혐의로 체포되어 다시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1월 25일 류 하이룽은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접이식 칼로 상대의 가슴을 찔러 폐 감염을 초래했다. 같은 해 6월 3일 류 하이룽은 노래방 직원이 제공한 방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렸다. 이 두 사건은 2014년 5월 13일 함께 심리되었고 류 하이룽은 2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류 하이룽은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난 이후 36세에 죽기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는 매일 대출과 추심 업무를 하고 여가 시간에는 유명 유흥업소에서 돈을 탕진했다. 할 일이 없을 때면 인터넷에 자신의 문신과 무술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감옥 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다. 사건 당일 류 하이룽은 흰 셔츠를 입은 친구와 술을 마시며 상당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했다. 이때 류 하이룽은 매우 흥분하고 들뜬 상태로 2차 술자리를 준비하며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차에 두 여성을 태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동행자들과 함께 우하이민과 충돌하게 되었다. 류 하이롱은 호화롭고 부유한 삶을 사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그는 쿤산의 어떤 재산도 소유하지 않았으며 그의 거처는 약 40제곱미터의 임대주택이었다. 류 하이롱이 몰던 BMW는 그의 여자친구가 할부로 구매한 것이었으며 사건 당시 그는 여전히 빚을 갚느라 고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우하이밍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41세로 산시성 닝창현 출신이었으며 사건 현장 근처 컨벤션 센터에서 성실히 일했다. 동료와 친구들에게 우하이밍은 누구에게도 화를 내본 적 없는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항상 일에서 앞장섰으며 힘든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항상 도와주려 했으며 상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결혼 생활은 다른 사람들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 우하이밍은 2번 결혼했고 2 자녀를 두었다. 그중 막내딸은 겨우 7에서 8세였으며 그의 가정은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빚에 시달리며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우하이밍의 아버지는 2018년 초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으며 그의 어깨에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다. 그는 4년 동안 사용해 화면이 완전히 깨진 휴대폰을 교체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의 13세 아들이 폐암 진단을 받아 4만 달러가 넘는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우하이밍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선가들에게 도움을 호소했지만 겨우 5천 달러가 넘는 금액만 모을 수 있었다. 그의 아내 또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해야 했고 둘 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빠 서로 얼굴 볼 시간도 거의 없었다. 류 하이롱과 우하이밍은 나이 차이가 단 5세였으며 둘 다 생계를 위해 같은 도시로 온 외지인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한 사람은 연중 무휴로 열심히 일하며 단 하루도 쉬지 않는 고된 삶을 살았다. 다른 한 사람은 고금리 대출과 채권 추심으로 번성하며 무술, 노래, 용과 봉황 문신, 그리고 나이트클럽을 즐겼다. 류 하이롱은 사망했고 우하이밍은 구금되었다. 증거를 바탕으로 우하이밍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사건 후 경찰은 조사와 신문을 통해 우하이밍을 추궁했다. 그는 칼을 보았을 때 공포를 느꼈다고 인정했다. 특히 목을 맞은 후 우하이밍은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게 되어 통제되지 않은 정당방위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여러 목격자들도 경찰에 나서서 자신이 목격한 사건의 전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들은 모두 BMW 운전자가 갑자기 차로 뛰어가 칼, 즉 밤하늘에서 빛나는 날카로운 물체를 꺼내 여러 차례 자전거 운전자를 향해 휘둘렀다고 확인했다. 사건 발생 4일째인 8월 30일, 경찰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우하이밍을 계속 신문했다. 신문 카메라 앞에 나타난 우하이밍은 머리를 깎은 상태였다. 류 하이롱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하이밍은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사람을 해쳐야 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으며 생명을 빼앗는 것은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우하이밍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에 대한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우하이밍이 정당방위로 행동했는지 아니면 필요 이상의 과잉 방어를 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2018년 9월 1일 사건 발생 5일째, 쿤산 경찰은 우하이밍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그는 기소되지 않고 석방되었다. 동시에 법원은 우하이밍을 무죄로 석방한 근거를 발표했다. 첫째, 류 하이롱의 행동은 형법상 신체 폭행으로 분류되었다. 이 사건에서 류 하이롱은 맨손으로 공격을 시작한 뒤 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우하이밍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폭행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우하이밍은 큰 칼을 빼앗은 후 류 하이롱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르고 그가 도망치려 할 때 최소 4번 더 공격했다. 경찰은 또한 우하이밍이 류 하이롱을 계속 쫓아가고 BMW로 돌아가 그의 전화를 가져간 동기가
그 남자가 나중에 복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중국 대중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많은 웨이보 사용자들은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폭력을 행사한 개인의 역사적 승리라고까지 불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하이밍의 행동과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가? 의견을 댓글 섹션에 공유해 토론에 참여해보자. 떠나기 전에 좋아요, 채널 팔로우,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가장 흥미롭고 매력적인 사건들을 놓치지 말자.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자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1986년 10월 어느 겨울날 한 여학생이 기숙사에서 알몸으로 죽어있는 사건이 중국 호북성의 평화로운 시골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한 남학생이 범인이라고 자백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경찰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남학생이 실제 범인인지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있는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조사팀은 실제 범인이 걸려들 수 있는 덫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알몸으로 죽은 여학생 사건의 매력적인 전개는 이 이야기의 각 순간에 드러나며 끝까지 시청하여 아무런 세부 사항도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우선 최신 동영상 알림을 받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배경은 80년대 중국 호북성의 천도시 한 작은 마을입니다. 1986년 10월 4일 오전 8시경 호북성 천도시 형사과에 응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중년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두려움 속에서 말했습니다. 16세 여학생 장샤오잉이 어젯밤 하차 강철 프레임 의자 공장의 기숙사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긴급 신고를 받은 풍청아오 마이너스 천도시 경찰서 부서장은 즉시 6명의 형사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하차 강철 프레임 의자 공장 기숙사에서 발생했으며 마을 행정사무소에서 동쪽으로 약 150m 떨어져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방은 14번 방이며 피해자는 장샤오잉으로 침대에 거의 알몸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겨우 속옷만 입고 있었고 하반신에는 바지가 없었습니다. 초기 검토에서 조사관은 피해자의 목에 반월 모양의 상처가 있고 멍이 들었으며 입술이 파랗게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장샤오잉이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판정했습니다. 현장에서 풍 부서장은 피해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시계와 열쇠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은 즉시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특수팀을 동원했습니다. 13번 방에 살고 있는 왕 씨에 따르면 사건 발생 밤에 14번 방에서 소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쥐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쉬었습니다. 사건 관련 세부 사항이 공개되면서 왕 씨는 자신이 들은 소음이 그날 밤 발생한 끔찍한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장 외부를 수색하던 중 경찰은 건설팀의 마당에서 강철 의자 공장벽 근처에 중학교 교과서 3권을 발견했습니다. 책 표지에는 주 샤오밍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는 조사관들의 관심을 즉시 끌었습니다. 철저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16세의 장샤오잉으로 호북성 하차 마을의 백이암에서 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샤오잉은 하차 중학교의 학생으로 그녀의 아버지가 강철 의자 공장에서 일하므로 학업을 위해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장샤오잉은 내성적이며 차분한 성격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좋은 품행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학업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샤오잉은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고 보통 거리를 두는 편이었습니다. 젊은 여학생에게 발생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모범적인 학생으로 그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와 초기 조사 결과 특별수사팀은 이 사건이 성적 범죄가 포함된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한 분석과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에 반월 모양의 상처가 있었고
법의학자들은 피해자가 범인이 베개를 얼굴에 눌러서 질식사했다고 판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방문이 잠겨 있었고 피해자의 침대는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으며 명확한 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자는 중에 목이 졸리거나 교살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중학생 여학생으로 상반신 속옷만 입고 하반신에는 바지가 없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는 성적 범죄가 포함된 살인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정액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성년이 아닌 남성일 가능성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이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자주 착용하던 왼손의 공작 시계가 사라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계를 훔쳤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10월 3일 자정쯤 발생했으며 범인은 혼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수사팀은 하차마을과 인근 마을을 조사 범위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폭력적, 절도행위 또는 괴롭힘, 행동을 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수사팀은 2명의 주요 용의자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18세의 중학생 주샤오밍입니다. 주샤오밍은 피해자 장샤오잉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중학교 시절 친구였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친밀하여 연애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장샤오잉이 살해된 후 주샤오밍은 비정상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서 발견된 주샤오밍이라는 이름이 적힌 책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10월 4일 오후 특별수사팀은 이 책을 근거로 주샤오밍과 직접 연락하여 그의 불안정한 심리를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몇 가지 질문만 던졌을 뿐인데 주샤오밍은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샤오밍은 장샤오잉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삶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주샤오밍이 청소년기에 있으며 감정적 관계를 갖고 있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범인의 특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당일 밤 주샤오밍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의심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로 인해 주샤오밍은 범죄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며 경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샤오밍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복잡성은 그가 중요 증거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착용하던 시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주샤오밍은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열쇠 묶음에 대해서도 주샤오밍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이러한 물건들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주샤오밍의 이러한 행동은 조사관들에게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주샤오밍이 실제로 범인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왜 주샤오밍이 충분한 직접 증거 없이 스스로 살인범이라고 자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주샤오밍이 심리적 압박이나 강요로 인해 자백했을 가능성이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자백한 것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질문들로 인해 경찰은 주샤오밍의 자백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증거를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부국장도 주샤오밍이 범인이라고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16세의 장샬린으로 역시 하차 중학교 학생입니다. 장샬린은 하차 마을의 주가단에서 살며 여가 시간에는 사촌인 타오왕과 함께 하차 기숙사 16호실에서 놀곤 했습니다. 이곳은 사건 현장과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이 세부 사항으로 인해 경찰은 장샬린이 피해자 장샤오잉의 거주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탐정팀은 주샤오밍의 검은 가방과 타오왕의 방에서 발견된 10권 이상의 교과서를 발견했습니다. 신문에서 타오왕은 고개를 숙이고 장샬린과 함께 9월 29일 밤에 교실에서 책을 훔쳤다고 자백했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10월 5일 오후 장샬린을 책도난 사건으로 경찰서에 소환하여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장샬리는 매우 교활하게도 책 도난에 대해서만 자백하며 하차마을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람은 겨우 16세였기 때문에 수사팀은 그에게 10월 3일 저녁의 활동 세부 사항을 기록하도록 요청한 후 귀가시켰고 그의 행적을 비밀리에 추적했습니다. 조진학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장문남과 같은 다른 용의자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특별수사팀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진학이 범죄를 저지를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고 그는 살인 행위를 자백했으며 진학과 유사한 범죄 징후를 보이는 다른 인물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진학이 시계, 열쇠 묶음 및 사건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증거들을 제출하도록 강력히 신문을 계속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은 진학이 피해자의 시계와 열쇠 묶음을 제출하지 못해 진학이 실제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한편 현장에 익숙한 장문남은 나쁜 행동을 보였고 도둑질을 저지른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의견 모두 일정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강과 유 같은 수사관들은 장문남을 두 번째로 찾아가 상황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장문남의 집을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그는 10월 5일 저녁에 도주했으며 가족은 장문남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인식한 수사팀은 석황을 다시 한번 신문했습니다. 이번에 석황은 장문남이 10월 2일 저녁 사건 전날 피해자의 14호실의 손전등을 비추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장문남의 범죄 의혹을 높였습니다. 10월 13일 수사관들은 장문남의 삼촌이 근무하는 장판실을 다시 찾아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삼촌에 따르면 10월 초 국경일 연휴 동안 장문남이 고향인 하차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가족과 함께 공장에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이 범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때 수사 작업은 돌파구를 찾았고 수사관들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문남이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믿도록 하고 그를 덫에 빠뜨리기 위해 특별수사팀은 사건이 해결되었고 그들이 지역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들은 조진학이 경찰차를 타고 마을을 떠나는 장면을 공개적으로 연출하여 진학이 체포되었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장문남이 실제 범인이라면 은신처를 찾거나 삼촌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10월 14일 장판철도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수사관들은 장문남의 삼촌을 접촉하고 범인 체포에 협조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삼촌은 협조하기로 동의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장문남이 방문하면 체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장문남의 가족과의 왕래와 서신을 철저히 감시하여 도주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0월 17일 저녁 10시경 예측대로 장문남은 장판의 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사관들과 육립형 제1기계창 보안부서 직원들은 오래전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람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신속하게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때 람은 피해자 장효영의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람은 이후 신문을 받았고 그의 범행 과정에 대한 진술은 경찰이 이전에 조사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시계를 찾고 람의 자백으로 인해 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히 강화되어 사건이 점차 해결되었습니다. 람의 말에 따르면 10월 2일 저녁 그는 석황의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14호실의 손전등을 비추었을 때 방 안에 잠자는 여학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순간 아기가 일어났습니다. 10월 3일 깊은 밤 람은 14호실의 창문이 고장나서 내부 잠금, 장치를 당기고 침입했습니다. 여학생이 깊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람은 피해자의 목을 조여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했고 그 후에는 이불을 머리에 덮어 성폭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람은 성폭행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는 여학생 장효영이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각을 두려워한 람은 피해자의 손목에서 시계를 제거하고 열쇠 묶음을 훔쳤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찾은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서둘러 현장을 떠나면서 열쇠 묶음을 도중에 버렸습니다. 10월 5일
특별수사팀에 의해 소환되어 신문을 받은 후 람은 걱정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람은 자신이 장효영을 살해한 범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아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갈까봐 걱정한 아버지는 급히 람에게 돈을 주며 즉시 도망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10월 15일 우한의 황학루에서 다시 만나서 상황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5일 약속대로 두 아버지와 아들은 황학루에서 만났습니다. 미가 체포된 소식을 알게 된 장 씨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드러나고 자신이 체포될까봐 두려운 람은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결심한 것을 본 아버지는 이 계획에 동의하며 조효명은 진짜 범인이 아니므로 언젠가는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에게 산속으로 도망가서 한 가정을 찾아서 머물고 도망을 위해 돈을 주었습니다. 10월 15일 저녁 람은 우한에서 시앙판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즉시 산으로 올라가 경찰의 추적과 체포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미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람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이미 대신 죽은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표를 바꾸거나 자신에게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행운의 감정을 품고 남은 루트를 바꿔서 총고 첫째 구역인 육리평에 있는 삼촌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준비한 함정에 점차 빠져들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은 삼촌을 만나는 것이 정신적으로 안정되면서 동시에 긴 도피를 준비하기 위해 조금 더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이 삼촌 집에 들어서자마자 경찰에 의해 즉시 제압되고 체포된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남의 자신감과 계획은 역효과를 일으켰고 그를 경찰의 함정에 빠뜨리게 했으며 그의 짧은 도피를 끝내고 정의의 빛 앞에 나서게 했습니다. 한편 조학명은 남이 체포된 후 경찰에게 자백했습니다. 그는 강호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살해된 것을 보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학명은 절망에 빠지고 완전히 무너졌으며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는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이 생각 없는 행동은 학명이 억울한 판결을 받을 뻔했으며 진범이 여전히 법망을 벗어나 있는 상황을 초래할 뻔했습니다. 학명의 자백은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할 위험을 초래하며 진범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조사관들의 노력과 중요한 단서들 덕분에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실제 범인은 체포되었습니다. 학명의 어리석은 행동은 범죄 조사 과정에서 부정확한 진술에 심각한 결과를 상기시키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장문남으로 돌아가면 16세의 어린 소년의 잔인하고 악랄한 행동이 하차마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누구도 청소년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의 아버지는 단순히 은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행동 때문에 장 씨는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86년 10월 25일 오전 9시경 정부는 하차마을에서 장문남의 범죄 사실과 체포명령을 발표하는 행사를 조직했으며 3,000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을의 회관은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었으나 가득 찼고 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밖에서 이 발표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엄숙하게 발표했습니다. 범인 장문남은 법에 따라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문남이 미성년자일 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을 면하고 노동교화형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게 했고 남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여겼습니다. 피해자인 강호영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과 유감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범죄자의 악의와 이기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아야 했습니다.